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인데요. 어떤 한 개인의 파산 사건에 대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입니다. 이게 좀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삶, 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단면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채무자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어쩌다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조사는 어땠는지 그 핵심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고서를 보면요. 채무자는 59세 남성분이시고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혼하셨고 자녀 두 분과는 별거 중이고 부양 관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 분은 대학생, 다른 한 분은 교도소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 중요해요. 이게 현재 재정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혼이나 자녀 문제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파산 원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사회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서 보이는 패턴과 유사한 점도 있고요. 주거 이력도 좀 눈에 띄는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울 마포구의 자가로 빌라를 소유하셨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인 도움으로 무상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직업 이력은 명확하게 기재된 게 없고요. 네, 그 자가주택에서 지인집 무상거주로의 변화, 이게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죠. 재정 상태가 정말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렷한 직업 이력이 없다는 건 결국 꾸준한 소득원이 없다는 뜻이고, 이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 변화가 파산 신청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파산의 결정적인 시점, 파탄식이라고 하죠.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보고서에는 22-18년 5월경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 또 실직, 생활비 지출 증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산 탕진 문제나 생활비 요구 관련해서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이게 결국 2018년 8월에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졌는데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채무자가 진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텐데 거기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건강 문제까지 진단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고. 정말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재정관리 문제에서 시작해서 관계 파탄, 즉 이혼이죠. 그리고 건강 문제, 결국 실직까지.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겁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 변수가 될 때가 많아요. 재정 회복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거나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기도 하죠. 이 사례에서도 그런 점이 좀 엿보이고요. 정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금융기관 외 두 곳에 대한 채무라고 하고요. 양수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7년 3월경에 발생했고 주로 생활비나 기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반면에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증권 계좌 예금 10만 원.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5천만 원이 넘는 빚과 10만 원짜리 자산. 이 차이가 극명하죠. 그리고 이 10만 원 예금은 보고서에서 환가 포기 재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거든요. 이걸 환가라고 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재산, 보통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소액 재산은 압류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부분이죠. 그렇군요. 과거 재산 처분 내역도 조사가 됐네요. 2019년까지 사셨던 마포 빌라, 이걸 2015년에 약 2억 6,300만 원에 파셨고 이 중에서 대출금 한 9,244만 원 정도를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돈은 전 배우자에게 맡겼는데 2018년 이혼하면서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이 주목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매각 시점 2015년과 파탄 시점 2018년 5월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탄 직전에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려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었는지 굉장히 면밀히 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매각 시점이 파탄 시점보다 한 3년 정도 전이죠. 그리고 채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채권자를 해칠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점과 자금 흐름의 어떤 투명성,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파산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나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요, 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빚을 늘리는 행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인데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면책을 허가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거군요. 채권자들의 이의도 없었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파산 및 면책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경제적 갱생의 기회 부여. 어떤 도덕적인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파산 관제인은 그 법률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 보고서 한 건을 통해서 한 개인이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서 파산에 이르게 되고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면책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받는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빚과 정말 최소한의 자산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기까지의 그 여정이었네요.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전적으로 제공된 이 보고서 내용에만 근거한 분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장의 보고서 뒤에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개인의 깊은 고뇌와 또 많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사례를 보시면서 이런 공식적인 기록 너머에 있는 삶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 부채 문제와 재기의 기회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